나루히토 일왕이 일본의 종전 기념일인 15일에 한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키히토에 이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베와 일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베는 A급 전범이 합세한 야스쿠니를 참배하면서 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일본의 일왕은 그동안 정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아베는 기념사에서 7년 동안 늘 가해국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300만여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다며 일본이 피해자라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왕과 총리는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일왕은 일본에서 천황으로 공식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황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황제, 즉 살아있는 옥황상제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천황이란 말의 의미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낮춰 부르는 호칭인 일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일왕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왕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규범의 중심이며 일왕에 대한 일본 국민의 태도는 한마디로 존경과 사랑입니다. 일본의 천황은 상징적으로 서열일위로 칭할 수 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일본의 천황은 정치와 군사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일왕은 어떤 결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권력의 1순위는 총리이고 일본 내 상징적인 1순위는 천황입니다. 1989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일왕이었던 아키히토는 지난 4월 30일 아들 나루히토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전대 일왕인 히로히토가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비난받는 것과 다르게 그는 일관적으로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사에서 극우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도 일본사회 전체를 휩쓸지 못했던 이유는 아키히토 일왕 덕분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에 올라도 평화헌법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반극우 성향인 아키히토 일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키히토는 A급 전범이 합세한 이유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일본 우익이 끊임없이 개정하려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왕은 총리가 바뀌면 신임 총리 부부를 왕궁에 불러 환영 만찬을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만은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아버지 아키히토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던 반전주의자이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평화헌법 소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은 장남 나루히토가 아니라 우익 성향이 강한 차남 후미히토를 일왕으로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루히토가 일왕을 물려받았습니다. 아키히토는 왜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일본 우익들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키히토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키히토는 3살 때 중일전쟁을, 8살 때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1살의 초등학생 나이에 몇 달 동안 연합국 작전으로 퍼부어진 전국 대공습을 보았고 어뢰작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대규모 아사를 목격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낳은 절대적인 파괴라는 전쟁의 비참함을 본 것입니다. 처음 도쿄 대공습이 일어난 직후 천황과 황족들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천황에게 현인 신이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며 원망의 시선으로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아키히토는 어린 나이에 당시의 참상과 원망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키히토는 당시 방공호에 몇 달간 틀어박히며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두려운 것인지를 생생히 실감했습니다. 패전 이듬해 새해 첫날 13살의 아키히토는 가키 하지메라는 새해 첫날 그의 다짐을 붓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뜻은 평화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아키히토는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평화를 원했습니다. 2009년 11월 즉위 20주년을 맞아 아키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걱정인 것은 차츰 과거 역사가 잊히는 것이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의 바탕 위에 지금의 일본이 세워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베에겐 아키히토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베는 아키히토 일왕이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얼마 안 있어 일본 여당의 지지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인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왕의 퇴위식에서 아베 총리의 한자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을 대표해 일왕과 왕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천황, 황후 두 폐하께서 오래도록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난 이유는 한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베의 실수에 진정한 속내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받았습니다.
아베는 이번에 야스쿠니를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차세대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의원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랑의 깊은 반성과 평화는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아키히토가 13살 때 다짐하면서 쓴 평화국가 건설. 지금 일본은 아베와 우익으로부터 그 꿈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군사정보위성 8개, 1000km가 넘는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 6척 뿐만 아니라 공중조기 경보기 17대와 해상초계기 110대 등을 보유한 일본은 이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한국은 정찰기를 통해 얻은 정보와 군사 분계선에서 수집한 통신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일본과 공유하게 되는데, 취지는 양국의 정보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정밀하게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다르죠. 우선적으로 지소미아가 체결된 시점부터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에 겨우 과장급 실무협의 2번 만에 초스피드로 서명식을 끝내버려 졸속 체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8일 후에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6일 후에 법제처 심사를 완료, 그리고 같은 달 23일 지소미아를 서면 통보 후 발효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기간이 고작 23일입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하죠. 참고로 지소미아가 타결되고 16일 뒤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들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체결되다 보니 그동안 지소미아가 제 역할을 했는지조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2018년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 교류가 없었고, 오히려 최근 일본이 한국 측에 요구한 사례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안보상 신뢰의 훼손을 핵심 핑계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일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2발이라 발표했다가 뒤늦게 1발이었다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까지 보였죠. 그런데 일본의 언론들은 역시나 대단합니다. 명백한 일본 측의 정보력 부족을 이런 식으로 포장해버리죠. 일본의 도쿄신문은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일본의 정보 수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사일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베 총리의 꿈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일본은 헌법 구조에 따라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정권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소미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 외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공개 발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을 연구해왔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 대피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군대의 배치와 사용 가능한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한국에 더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과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도 잘 보이고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야망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아주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발표.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소미아에 대해
제3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전하며 누구보다 절실한 일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역사상 한국이 일본의 비상식적인 요구들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한 적이 없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반응에 당황한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수출 규제에 대해 검토는 해볼 이라는 적반하장의 답변만 내놓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고노다로 외무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죠. 하기비스 태풍으로 극심한 인명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나는 비를 부르는 남자라는 실언을 하여 국민 비호감으로 확정된 고노 외무상에 일본의 제1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타협의 의지를 보였음에도 한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방식의 외교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도록 몰아갔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고노 외무상의 발언들은 한국의 감정을 자극할 뿐이다 라며 그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줄 지소미아라면 무조건 종료되어야겠죠.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고 지소미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 단 23일 만에 체결된 졸속 지소미아를 종료한 뒤 만약 지소미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조항들을 담은 진짜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하고 특히 일본의 자위대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